나는 설탕 없이 살기로 했다. 디콜 머브레이 지음 박미영 옮김. 이거는 젊은 여성의 생생한 건강 체험기를 보고 있습니다. 11살 때 나는 부엌 쓰레기통에서 사과 크럼블을 주워 먹다 들킨 적이 있다. 우리 가족 당시 9살이던 여동생 나탈리, 엄마, 아빠 그리고 나는 전부 식당에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느긋하게 일요일 메뉴인 로스트 비프를 즐겼지만은 나한테 있어 고기와 채소는 섬하게 지나지 않았다. 본 공연은 늘 엄마의 홈메이드 크럼블이었다. 우리 집이 지어지기 전 1930년대 서섹스 워딩의 우리 동네 우리 집이 지어지기 전 서섹스 워딩의 우리 동네에는 과수원이 있었다. 그래서 다들 정원에 열형 사과나무가 최소 한 그루는 있었고 매년 오래된 비닐 가방을 들고 정원을 돌아다니며 사과를 주워 모으고 상한 것은 퇴비 더미에 던져넣는 게 나와 나탈리의 일이었다. 혹시 벌레가 든 걸 줍기를 하면 진저를 치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친구분들 몫으로 따로 챙겨두고 나머지는 며칠 동안 두고 먹곤 했다. 당연히 그런 물이 꽤나 자주 식탁에 등장했는데 토핑 만들면은 우리 자매 몫이었다. 버터, 설탕, 밀가루에 가끔 시나몬을 살짝 더해 비비는 게 전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나탈리와 나는 물론 그 사이 달짝지근한 버터 덩어리를 날름날름 집어먹곤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우리가 기꺼이 집안일 돕기에 나선 이유였다. 다른컨대 엄마의 크럼블은 겨울날 일요일 저녁 식사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녁상을 치우고 디저트 시간이 되었을 때 당연히 나는 크럼블을 한번 덜어 먹었다. 토핑은 황금빛 도는 갈색으로 완벽하게 구워져서 바삭바삭하면서 부드러웠다. 건포도와 시나몬이 송송 섞여있고 녹은 설탕이 뒤덮여 있었다. 나는 커스터드를 붓고 와구와구 먹어치웠다.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으로 충분했지만 나는 더 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당연히 애기의 소리가 나올 만큼만 떠주셨다. 친구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내가 먹는 사이 잡담을 나누었다. 부모님은 그만하지 충분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듯이 좀 못마땅한 눈길을 던졌다. 충분하지 않았다. 두 그릇째 다 먹고 나는 식탁 가운데 접시로 손을 뻗어 크럼블 토핑을 집어먹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섰다. 나는 식탁 예절에 대한 연설과 손으로 먹는 것에 대한 설교 그리고 적당히 먹었으면 수저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현명한 조언이 포함된 음반 나무랑을 들었다. 내 통통한 손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꽁꽁 묶인 셈이었다. 하지만 나는 참지 못했다. 달콤한 토핑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11살 나이에 잘 차린 저녁에 대해서 디저트 2그릇을 다 먹었으니 배가 고프지는 않았다. 사실 거북할 만큼 배가 불렀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여전히 더 원했다. 그 크럼블을 몽땅 먹어야만 할 것 같았다.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이었다. 그래서 상을 치우고 부모님이 와인 한 잔을 들고 거실에서 쉬고 있을 때 나는 라디오 1 차트쇼를 카세트에 녹음한다는 명목하에 부엌에 남았다. 그러고는 군사작전을 세우듯이 크럼블 공작 계획을 짰다. 우선 절대 너가 들이닥치는 일이 없도록 연막을 쳐야 했다. 문에는 평상시와 같은 주의사항을 붙였다. 모두들 조용, 녹음 중. 1단계 달콤하고 느끼하고 바삭한 크럼블 위치 파악하기. 남은 게 거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발견하면 먹어치우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건 부엌 쓰레기통이었다. 바닥에 앉아서 토핑을 손으로 집어먹었다. 창피하게 그 순간에 아빠가 들어왔다. 아빠가 문에 붙인 주의사항을 무시하는 바람에 나는 블랙박스의 녹음을 망쳤으며 뭘 하고 있었는지 들통나고 말았다. 부엌 쓰레기통을 뒤져먹었다고 창피하게 다 소문났다. 그 후 벌어진 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도록 묻어두는 것이 최선이었지만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부모님은 왜 딸이 이미 충분히 먹고 나서도 음식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졌는가 하며 경악해했다. 답은 물론 내가 욕심이 많아서였다. 하지만 단순히 욕심의 문제만은 아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내 식욕은 순전히 단 것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이 어떤 면에서 병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죠. 발견하면 먹어치운다는 거죠. 날씬한 동생 나탈리샤 요크셔 푸딩을 더 찾았다면 나는 비엔에타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는 목적으로 저녁 식사를 후닥닥 해치워버리는 뚱뚱한 아이였다. 효리 감자나 먼치, 옥수수 스낵 따위는 질색이었고 아침으로는 토스트보다는 콘프러스트 용돈으로 맥도날드 버거 대신에 밀크쉐이크에 담가 먹는 감자튀김, 셔비핌 사탕 한 통을 택했다. 별로 듣기 아름답지 않은 이 식탐 이야기를 털어놓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행히도 내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꺼내 먹은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은 21년이라는 세월이 뛰어넘어도 내가 즐기는 음식 측면에서는 거의 변한 것이 없었다. 물론 입맛이 좀 더 세련되어졌다. 즉 비엔에타 아이스크림을 블루베리와 레몬 실페유로 콤포스트를 그래 널널어 밀크쉐이크를 근사한 모히또 셔브핍 사탕을 커다란 스위트 팝콘 한 통으로 바꾸면은 32살의 내가 되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젖살도 다 떨쳐내지 못해 키 178cm, 옷 사이즈는 14, 16, 몸무게는 80kg이 넘었다. 그러다가 2012년 2월 25일 자전거로 10km를 달려서 출근하는 길에 나는 불현듯 설탕을 끊기로 결심을 했다. 몇 달에 걸친 수고 끝에 유레카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체중계와 직면한 것도 아니었으면 사실 체중계를 집에 둔 적이 아예 없다. 상황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든 건강성의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극단적인 영양 전문가의 말발이 휘말린 것도 아니었다. 그냥 한동안 평소보다 컨디션이 안 좋았고 그런 상태가 지긋지긋했다. 첫 아이의 결혼식을 지켜보는 부모처럼 나는 그날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따뜻하고 맑은 월요일 윈블던 테니스 챔피언십 대회 첫날이었고 비오는 봄과 남자친구와의 결별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후라 길고 긴 한 주를 앞두고 맑은 공기나 좀 쐬자고 마음먹었던 터였다. 허세형 파슐리 자전거에 먼지를 털고 런던 남부 브릭스턴에 있는 내 원룸 아파트에서 서부 갱신턴의 신문사로 나섰다.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뱉듯이 공원을 가로질러 엘버트 대리로 템스 강을 건너며 나는 요즘 왜 이렇게 몸이 늘어지나 고민했다. 피곤이 사라지지 않는 게 너무나 걱정이 되어 혹시 모르는 사이에 가스에 중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고 일산화탄소 탐지기까지 얼마 전에 구입한 참이었다. 하지만 가스 중독은 아니었고 미스터리는 계속되었다. 내 생활 건강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남자친구가 깨어진 지 얼마 안 되었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수업을 쏘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비싼 비타민을 섭취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평균적인 젊은 여자가 2년이 좀 넘는 사이에 편도 손님을 10번이나 심하게 앓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 도대체 왜 헬스클럽에다 개인 트레이너를 두고 운동을 하는데 여전히 과체중일까? 왜 푹 자지 못하고 밤에 깨어나며 그런 다음에 도무지 다시 잠이 오지 않을까? 10대 시절에는 그렇게 피부가 좋았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따금씩 여드름이 났고 조심하며 비싼 화장품을 쓰고 관리를 받아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잔주름과 큰 모공, 이때 눈에 띄게 되었다. 그렇죠. 이게 다 가공식품, 설탕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거죠. 생리 주기도 엉망이고 생리통이 심했다. 퉁퉁 부은 눈 아래엔 다크서클이 아예 자리를 잡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초콜릿 비스킷 한 봉지 생각이 간절했다. 과자에 대한 갈망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당겨서 먹지 못하면 짜증이 났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멍한 내 머리 상태로는 아무것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늘 하던 행동을 했다. 뭔가 착한 일을 했다는 핑계를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데 집중했다. 내 계산으로는 그날 아침 자전거로 출근을 했으니 평소처럼 건강에 좋다고 여겨온
르팽 코티디앵의 그래놀라 파르페를 상으로 먹을 만했다. 르팽은 런던과 뉴욕을 천천히 점령해가는 근사한 별개의 카페 체인점으로 우리 회사 바로 맞은편에 지점이 있었다. 거의 매일 아침 10시쯤이면 곧장 거기로 향하는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래놀라 파르페가 뭔지 모를 테니 설명하겠다. 커다란 플라스틱 컵에 3분의 1은 저지방 플래트 요거트, 3분의 1은 그래놀라, 나머지 3분의 1은 과일 샐러드로 채워진 거다. 거기에 나는 보통 컵으로 생 오렌지 주스를 시킨다. 내 생각에 그건 맛있고 몸에도 좋다. 그걸로 아침은 해결되었고 계속 자전거를 달리며 점심으로는 뭘 먹을까 궁리하기 시작했다. 아하, 직장 동료 올리비아와 초밥을 먹으러 가기로 했었다. 초밥 식당까지는 걸어서 왕복 30분이 걸리는 데다 초밥도 건강식이니 사무실 책상에서 대충 점심을 때우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가? 퇴근 후에는 서로 연금주법 시대의 스타일의 바에서 친구와 만나 칵테일을 하기로 오래전부터 약속해놔서 취소할 수 없으니 나가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파스타나 뭔가를 먹고 바에서 돌아오면 그냥 침대에 쓰러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식단을 다 결정했으니 최소한 오늘 한 가지 과제는 해결했구나 싶어 회사가 가까워지는 게 반가웠다. 그러다 6파운드짜리 아침 식사를 들고 나오면서 퍼뜩 깨달았다. 르팽 코디디앵에겐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기는 슈퍼 곡물 키노아 샐러드 같은 건강에 좋은 멋진 음식도 많다. 그래놀라 파르페는 매일 먹기엔 아무래도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 아주 날씬한 내 친구 저희는 여러 해 동안에 과일 주스를 악마의 음료라고 주장해왔는데 과일의 당분은 전부 들어있으면서 몸에 좋은 과육과 섬유소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란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났다. 내가 먹던 비싼 아침 식사는 생각보다 훨씬 영양적 가치가 떨어질지도 모른다. 파르페와 주스를 들고 터벅터벅 사무실로 들었으며 점심 계획을 검토했다. 아침이 거하다 해도 점심이 건강하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겠지? 초밥은 전 세계적으로 슈퍼모델과 연예인들의 단골 메뉴니까 몸에 좋을 게 분명했다. 잠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포화지방은 적을지언정 초밥은 내가 여러 해 동안 상상했던 것처럼 다이어트가 되는 음식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생선 부분은 훌륭하지만 그 조그만 조각이 나빠봐야 얼마나 나쁘겠는가? 쌀밥에다가 설탕과 달콤한 조리용 맛술인 미림을 넣어 잘 뭉친 거다. 어떤 사람은 내 단골 점심인 생선초밥을 설탕 폭탄이라고도 한다. 잠깐 뭐라고? 내 건강 식사가 설탕 범벅이라니? 거기다 정정 점심전에 자리에서 바나나, 건포도 또는 다른 건과일 한 줄씩 간식으로 먹곤 했다. 내 간식은 늘 단 것이었다. 단백질은 거의 먹지 않았다. 한순간에 세상의 중심이 바뀌었다. 음식에 설탕을 추가하지 않고 포화지방도 많이 먹지 않으니까 스스로 건강하게 먹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본 것이다. 이날뿐이 아니다. 비록 점심으로 버거나 피자, 피시앤 칩스를 먹는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은 살찌니까 흰쌀 점심 몇 시간 후 초코바 하나 또는 조각 케이크, 오후 4시에는 포도, 파인애플, 말린 망고와 다이어트 콜라를 간식으로 즐겁게 먹곤 했다. 낮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겨울이며 포도를 집어먹었다. 과일이나 채소 하루 5번 정도가 아니라 10번, 그것도 거의 과일로만 먹고 있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스트레스가 높고 오랜 시간 일해야 하는 분위기였다. 일찍 퇴근한다고 해봐야 집에 가면 8시다. 전자레인지용 냉동 요리로 때우려는 충동에 넘어간 적은 없지만은 아예 집에 전자레인지를 들여놓지 않았다. 자주 스위트 칠리 소스와 밥을 곁들인 건강에 좋은 볶음 요리나 파스타를 먹고는 레드와인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쓰러졌다. 그런 날은 나은 편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12시간씩 일하고 나서 10시에 사무실을 나서는 날도 드물지 않았다. 하루 종일 죽으로 일하고 난 참인데 가게들은 닫았고 냉장고에는 먹을 게 없었다. 그런 경우 뭐든지 냉동실에 있는 것 말하자면 벤앤제리 쿠키, 또 아이스크림 반통, 비상기 축품과 레드와인 한 잔이 저녁이 되었다.
웃기지만 포장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주 먹지는 않았지만 4월 때면은 태국 음식을 택했다. 그래서 그것도 검색을 해보았다. 태국 음식은 가장 달콤한 요리에 속했다. 스위트 칠리 딥이 확실한 얘기겠지만은 그보다는 눈에 덜 띄긴 해도 야자 설탕이 거의 모든 소스나 카레에 들어간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다행히도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하지만 우리의 1순위 취미는 모여서 저녁 먹고 칵테일과 수다였다. 바텐더 저는 피냐 콜라다 한 잔이요. 그리고 6월 25일 아침 나는 멍해졌다. 오랫동안 음식을 사랑해온 나는 연애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쁜 상대에 빠진 게 분명하다. 단 것은 내게 많은 것을 가져다 놓고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친구였다. 영양학자들은 과일, 채소, 유제품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닌 정제 설탕은 영양적 측면에서 사막이나 마찬가지라 여긴다. 정제 설탕은 우리가 칼로리 단위로 인식하는 단기 에너지는 손쉽게 제공할지는 몰라도 영양적 이점은 전혀 없다. 공허하다. 몸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는 식품 산업은 우리를 현혹시키려 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 몸은 당에서 에너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즉 내가 자전거에 오르기 전에 초코바나 과일 스무디 또는 커다란 바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뜻이다. 그 6월 아침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대다수 영양학자들이 정제 설탕은 우리 식단에 전혀 필요 없다고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내 식단에서 단 것을 뺀다는 이런 남는 게 별로 없었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그때까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건강한 식단이었다. 언제나 하루에 과일과 채소 5번을 꼬박꼬박 지켰고 물을 많이 마셨으며 아침으로 구내식당 베이컨 샌드위치를 시키거나 추운 겨울에 팽오 쇼콜라를 허겁지겁 쑤셔 넣을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다. 가니시 주요리에 딸려 나오는 것은 감자칩보다 밥을 선택했고 튀김은 절대 먹지 않고 고기도 가능한 한 적게 먹으려 했다. 사실 나는 27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유전 질환인 비대성 심근증 진단을 받았기에 남들보다 더 조심한 편이다. 이 질환은 심장 근육이 군데군데 두꺼워져서 베타 수용체 차단제를 매일 복용해야 한다. 적당한 음주 언론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저지방 음식과 충분한 운동이 평소 내 수칙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애써도 배와 옆구리에 달라붙은 심지어 킬로그램은 떨쳐낼 수가 없었다. 의학적 근거 없이 나는 베타 수용체 차단제 탓이라고 자가 진단을 내렸다. 아마 그것 때문에 신진대사가 둔해졌나 보다. 나는 팔다리는 제법 날씬한데 희한하게도 등살이 많았다. 어쩌다 탈의실 후면 겨울에서 얼핏 눈에 들어오게 되는 브라끈 아래 그 부분. 내 배는 크고 둥그렇지는 않았지만 앉으면 겹겹이 겹쳐졌다. 어쩌면 서 있을 때도 어떤 노력을 해도 그 살들은 어쩔 수가 없었다. 마치 군살을 접착제로 붙여 놓은 것만 같았다. 내게 또는 남자친구들에게 있어 몸무게가 큰 문제였던 적은 없었고 못된 말을 들은 적도 없었지만 똥배 때문에 자신감이 줄어들었다. 정신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이란 다들 알다시피 외모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나는 겉보기만 아니라 몸 상태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2012년 6월 25일 설탕을 끊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허리 돌림만이 아니라 여러 변화를 가져오고 싶었다. 또 사실 나는 오늘은 뭘 먹으면 되고 내일은 뭘 먹으면 안 된다는 식의 다이어트는 생각마저도 짜증이 난다. 슬리밍 월스, 웨이트 워처스, 라이터 등의 온갖 프로그램을 했지만 소용없었던 주위 사람들을 지켜본 결과 그런 식이요법이 장기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결론도 진작에 내렸다. 성공담이 더 많고 그 식이요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이들에게 있어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이어트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장기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규칙을 강요하는 경우가 잦다. 음식을 죄악으로 분류하고 하루에 일정 분량만 먹게 하는 식이요법은 음식에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없게 한다는 것이 내 오랜 견해다.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점수 시스템도 칼로리 계산도 필요 없다. 규칙은 간단하다. 술 금지, 가공식품 금지, 케이크, 빵, 사탕, 비스킷, 아이스크림, 푸딩, 소스 등. 인공감미료 금지, 인공감미료는 미각을 망친다. 하버드 대학 연구자들이 발견한 네오탐은 설탕보다 7,000배에서 14,000배까지 달콤하다. 과일 섭취량 극도로 제한, 대신 채소 섭취량을 늘려서 영양소를 얻는다. 가능하면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파스타, 빵, 흰밥, 정제 시리얼과 감자 등 GI 지수가 높은 모든 음식을 피하고자 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섭취한 설탕을 지방으로 변환시킨다. 몸의 두뇌에 허리선에 좋지 않다. 엄청난 생활의 변화를 각오해야 했다. 늘 스스로를 건강영양학자 질런 맥키스보다 미모의 스타 셰프 나이젤라 로슨에 가깝다고 여겨왔던 내가 설탕과 그에 따르는 모든 즐거움을 버린다면 음식뿐 아니라 생활 전체가 뒤바뀔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배가 고프면 기분이 나빠진다. 여태까지 먹던 대다수 음식을 끊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인간관계는 어떨까? 친구가 나와 남기는 할까? 친구들도 전부 나와 비슷했다. 유쾌하고 활달한 젊은 여성들로 내가 아는 한 음식에 연연하지 않았다. 난 정말이지 식당 메뉴에 먹을 게 없다는 이유로 미리 집에서 먹고 밖에선 배고프지 않은 척하는 그런 까다로운 여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요리도 문제다. 또 지도처 없이 무슨 재미로 밥을 먹지? 거기다 빵 굽기를 좋아하는 내가 만든 공기처럼 가벼운 초콜릿 브라우니 한 판이면 거의 모든 병이 싹 났는데 그것도 끊어야 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의 저녁 초대는 어쩐다? 한두 잔의 술과 디저트 없이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즐길 수 있을까? 연애 문제도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사귀던 남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다면 설탕을 버린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것이다. 정말이지 내 설탕 섭취량이 심하다고 생각하다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늘 파티가 생명이었고 중심이었던 그는 인생을 즐기도록 날 끌어낼 줄 알았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새벽 3시까지 칵테일을 마시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택시를 잠깐 대기시켜놓고선 편의점에 들러서 사탕이며 청량 음료 캔을 사왔다. 그에게서 조용한 밤이란 극장에 가서 어마어마한 통에 든 달콤한 팝콘을 시키고 초콜릿 한 봉지를 뜯어서 그 통에 부어 깜짝 꼽기처럼 만드는 것이었다. 치과 의사의 악몽이라 할 만큼 음식이었지만은 나는 참 좋아했다. 하지만 일단 연인은 떠났고 그렇다면 다른 걱정거리가 뭐가 있지? 온갖 걱정거리를 다 끄집어내어 스스로를 괴롭히고 앉아있느니 고이 접어졌다가 닥치면 고민하기로 생각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는 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대신 다가온 친구와의 스페인 여행 때에 입을 사이즈 14 흰색 수영복 구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걸 입을 온몸매를 만들기까지 7주의 시간이 있었다. 이제 혼자서는 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파티를 즐기는 30대 내 친구들이 금주와 저설탕 맹세를 하는 모습은 도저히 떠오르지 않았다. 걔네가 오후에 쇼콜라 대신에 귀리 비스킷을 먹겠다고 결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롭고 건강한 나의 충실한 안내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제임스 드위건의 깨끗하고 날씬한 다이어트 책을 온라인으로 주문했다. 다음날 아침에 출근 전에 책이 도착했고 책을 펼치고 대목을 읽었다. 제일 먼저 체중과 건강이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체중은 건강의 적신호다. 자신이 해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과거 얼마나 여러 번 실패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과거는 미래와 다르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바에 집중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건강과 행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마음을 굳게 먹자. 그러니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이 책에는 14일짜리 킥스타트 계획이 있는데 꽤나 엄격하지만 해볼만 했다. 잠깐 흘려 했다 벌칙은 없고 그냥 다시 마음을 추슬러 지속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 결심했어. 그동안 좋아했던 모든 음식을 끊고야 말겠어.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고난백특한 다이어트를 시도했을 때 오래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고 특히 주름살에서부터 등살과 뱃살, 변덕스런 감정기복과 무기력함에 이르기까지 내가 느껴왔던 많은 증세가 설탕, 과다 섭취의 증세라고 책에 분명히 쓰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변화가 필요했다. 그날 아침 출근 전에 나는 찬장에서 설탕의 흔적이 명백한 것들을 모조리 버렸다. 그게 검정 쓰레기 봉투 3개나 나왔다. 먼저 퍼지 설탕, 버터, 우유로 만든 부드러운 설탕처럼 진하고 비싼 하와이산 꿀을 포함하여 반쯤 쓴 다양한 종류의 꿀 4통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 좋아하는 엘더플라워, 생강, 레몬그라스, 농축액도 하수구로 흘러갔고 출근하기 전 간식 삼아 마시던 대형통에 든 과일 스무디가 그 뒤를 따랐다. 볶음용 소스, 딥과 케첩도 전부 버렸다. 시리얼, 파스타, 쌀, 다크 초콜릿, 비스킷, 맥주와 술은 다정한 이웃이며 단긋 밝힘 증 동지인 193cm 키 럭비 선수 샘을 위해 문 밖에 내놓았다. 샘이라면 어렵지 않게 저걸 해치울 거다. 마지막으로 내 사랑 냉동고를 습격했다. 손대지 않은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3통이 앞마당 바퀴 달린 쓰레기통에 처박혀 청소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찬장을 둘러보았다. 거의 텅텅 비어 있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덧붙이 자면 내가 완전히 무설탕 생활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누구든 마찬가지다. 설탕은 탄수화물의 한 종류로 가공하지 않은 식품에 이때 연결단인데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들어있다. 유제품, 우유, 치즈, 건강에 굉장히 좋은 시금치, 케일, 영계치를 포함한 채소, 통곡물, 현미, 밀의 일종으로 밀보다 열량과 지하지수가 낮고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스펠트밀, 키노아 등 견과류까지 결국 설탕 투성이가 덜 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신나고 흥분되면서 동시에 우울하고 위축되기도 했다. 시간대별 내게 주는 사항 없이 어떻게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출근 그래놀라, 회의 후 바나나, 점심 후 파인애플, 회의 전 초코바, 자전거 타기 전 콜라 한 캔. 이제 그만. 나는 자전거에 올라 출근길에 나섰다. 첫날은 별일 없이 흘러갔다. 깨끗하고 날씬한 다이어트 책에다가 적어놓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한다. 아침으로 구내식당에서 달걀과 구운 버섯, 질 좋은 커피를 먹었다. 점심 편리하게도 내가 일하는 건물 아래에 자리한 홀푸드 마켓이라는 건강식품점에서 산 콜라 담는 샐러드 푸짐한 드레싱 없이 먹었다. 오후쯤 되자 친구들과 내가 배고프고 동시에 화가 난다고 말하는 상태가 되었지만은 단 것 대신에 키리 비스킷, 후무스, 병아리 콩을 으깬 오일, 마늘 등의 양념을 섞은 중동 음식 빵이나 채소 등을 찍어 먹는다를 간식으로 먹었다. 저녁은 그릴에 구운 닭고기, 납작 썰기한 아보카도와 시금치, 루콜라 물냉이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린 음식을 선택했다. 전지방 그리스 요거트, 작은 통 하나에 구운 아몬드 슬라이스와 시나몬을 약간 뿌려 먹고 물을 마신 다음에 9시 반에 잠자리에 들었다. 첫날은 성공이었다. 그러나 둘째 날은 식은 죽 먹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밤사이 누가 내 뇌를 제거하고 빈자리에다 아주 널끄럽게 쨍그렁거리는 폭탄 파편을 채워넣은 게 분명했다. 고개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면 끔찍한 고통에 토하고 싶을 지경이었다. 많은 이들이 설탕에는 중독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겨우 하나 안 먹었다고 이렇게 강한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다니. 일하는 내내 힘들어하며 가능한 물을 많이 마셨지만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다. 마치 독감이라도 걸린 기분이었다. 팔다리가 뻐근하고 몸이 무거웠다. 자전거는 회사에 두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다. 집에서 날 기다리고 있을 커다란 소파를 꿈꾸며 나이 많은 할머니 마냥 꾸부정하게 비틀비틀 기다리고 있는 택시에 올라탔다. 간신히 집에 도착해서 계단 2층을 기어 올라 소파에 몸을 던지고 끔찍한 괴로움 속에 천장만 올려다 보았다. 하루 종일 머리가 깨질 듯이 쿵쿵거리는데 이제 눈조차 말을 안 듣는 것만 같았다. 초점을 맞출 수 없어 TV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고
내에 폭탄 파편을 채워넣은 작자가 눈꺼풀 뒤에 사포도 집어넣은 모양인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끔찍하게 끄끌끄끌한 느낌이었다. 너무 무기력하고 아파서 정말인지 뭔가가 중독이라도 된 줄 알았다. 아니면 아주 많이 아프거나. 설탕 가득한 코카콜라 캔과 스마티 초코볼 한 봉지가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았다. 방법은 단 하나뿐. 설탕을 좀 섭취해서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금단 증상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병의 시작인지 알아봐야 했다.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서 어제 가짜없이 재활용하며 버렸던 레몬그라스와 생강농축 액병을 꺼냈다. 몇 방울 남아 있는 것을 작은 잔에 붓고 물을 섞은 다음에 소파에 기대어 윈블던 하이라이트 중계화 면에 앞에서 홀짝홀짝 맞았다. 몇 분 만에 두통이 사라졌다. 기분이 솟고 기분이 좋아졌다.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었다. 그 미쳐도록 끔찍한 기분은 무슨 여름 독감 증상이 아니었다. 나는 설탕 금단 증상을 겪고 있었는데 그 정도는 내 예상보다 훨씬 심할 모양이었다. 그 자리에서 포기할까 생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딱 끊는 대신 양만 좀 줄이면 어떨까? 몇 가지는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내 중독 피로 전문가의 견해는 갈리지만 나는 이제 그걸 중독이라 여긴다. 해결할 수가 없다. 깨끗하고 날씬한 다이어트에서 제임스 듀이거는 모든 규칙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다고 현명한 조언을 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잘 알았다. 아침에 스무디, 특별한 경우는 케이크 하는 식으로 여지를 주면은 우리 아버지가 하얀 독이라고 부르셨던 그 물질에 의존하는 상태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어제와 오늘 나는 왜 설탕을 끊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다. 지금 당장 10시쯤 잠자리에 들 무렵에는 그 소량의 농축액 속 설탕은 거의 체내에서 사라졌다. 두통이 돌아왔고 힘이 없었다. 눕긴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시간이 째깍째깍 흘렀다. 11시 짜정, 오전 1시, 2시, 잠은 올 기색도 없이 시간만 지나갔다. 신경이 곤두서고 동시에 기진맥진했다. 행복했던 날들이 안녕. 나쁜 상태에 집중하는 대신에 장점을 찾기로 결심했다. 다시 해독 2일째를 겪을 일은 없으리라는 사실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일로 여겨졌다. 더 건강하고 날씬하며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으로의 개조 완성의 48시간이 가까워진 것이다. 48시간이면은 한 3, 4일이 됐네요. 24시니까 이틀. 에너지가 들쭉날쭉 오르내리는 대신에 평탄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미치도록 식욕이 솟구쳐 먹어야겠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날이 기다려졌다. 고된 하루나 힘든 대화 운동을 마치고 나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줄 새로운 방법을 설탕처럼 날 뚱뚱하고 아프고 빨리 늙게 만들지 않을 방법도 찾아야 했다. 대다수의 의사, 영양사, 심장 전문의, 암 전문의, 면역학자, 뇌분비학자, 당뇨병과 호르몬 전문가들이 서구인들은 지나치게 많은 설탕을 먹고 있으며 설탕 섭취량을 줄이면 건강에 좋다는 데 동의하지만 나는 즐거운 삶과 건강한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기미가 눈에 띌까 걱정하지 않게 된다면 이런 단기적인 고통을 견뎌낼 보람이 있을 것이다. 출렁거리는 허벅지에 신경 쓸 일이 없이 청바지를 입을 날이 온다면 늦여름 바닷가에서 수영복 차림에 당당해질 날도 기다려졌다. 막막하게 나는 도움이 필요한 21세기 사람들이 보통 하는 대로 했다. 소셜미디어 2012년 6월 26일 나는 이 글을 올렸다. 설탕을 끊으려는 중 이틀째인데 완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그리고 앞으로 12일이나 남았음. 어디 두고 보자고 수돌이가 결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20일 작전이네요. 이틀 작전 이틀이면 15일 작전이네. 착한 친구들이 그 아래 격려와 경고의 말을 적어주었다. 정말 잘 결심한 거야. 힘을 빈다. 알리. 할 수 있어. 나도 설탕을 줄이는 중인데 그냥 덜 먹기만 해도 나아지더라. 부르노. 처음 나흘 동안은 지옥이지만은 몇 주 동안 그걸 해냈다는 만족감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피부가 반들반들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마사. 아하, 나 그거 3년 전에 해봤어. 겨우 이틀이지만 누가 내 머리에서
저도 봐도 노래를 무한반복 틀어 놓은 것 같더라. 끔찍해서 7. 이렇게까지 힘든 부분을 이렇게 금단의 증세가 시작이 되는 모습이군요.